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수목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식물을 오래 다루다가 이쪽에 이제 이 우리나라 야생화나 자생식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습지식물을 조금 더 이제 작년부터 살펴보기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습지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금호강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위쪽에 있던 식물들이 비가 오면은 아래쪽으로 떠내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런데 이제 지나가면은 차가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씹어 날려서 침상교 또는 녹역교에서 자라던 식물이 비가 오면 앞쪽으로 흘러내려서 서재 또 달성습지로 모입니다. 그래서 달성습지의 식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금호강을 중심으로 습지 식물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달성습지를 중심으로 식물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식물은 물 속에 사는 식물이 있고 또 물 주변에 또는 육상에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우리가 달성습지는 세 군데 사는 식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살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식물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찰한 식물이 한 340종 정도 됩니다. 그걸 1시간 반 정도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토착식물이 뭐고 외래식물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 토착식물은요 일단 그 사는 지역의 기후가 맞아야 됩니다. 기후. 그 다음에 토양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번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주변의 생태계하고 맞아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생태계의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토착식물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토착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식물은요 일단 원산지가 외국이어야 됩니다. 원산지가. 그래서 유입 경로는 아주 오래전 시기에는 중국을 통해서 육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물류를 따라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또는 군산이나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 대구 지역은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그 주변에 외래식물이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게 노국교라든지 침상교 또는 수성구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이 돼요. 우리나라에 어떤 식물이. 그래서 이 식물들이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노고, 서재. 그래서 이 달성습지 지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가 이제 달성습지를 아마 앞에 선생님들 아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달성습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우량을 포함해서. 근데 우리 대구시가 지정한 습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 정도. 한 17.8억 가지고 되는데요. 주로 이쪽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습지를 보면서 우리 습지는 달성습지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거, 금호강에서 유입이 되는 거, 이게 만나는 지점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게 분남을 하면은 이 지역에 여러 식물들이 모여서 관찰이 되고 또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명 유수지가 있고요. 현재는 이제 생태학습관이 이쪽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 이용자 팬이 이쪽이 많습니다. 식물 구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제 이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탐방로로
달성 습지 탐방로를 치게 되니까 바로 이 주차장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관찰한 식물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식물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달성 습지가 생태학습관이 있고요. 또 달성 습지가 어떤 지역에 있는, 아마 앞에 강의하신 분하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이 입간판을 유일하게 한 곳에서 봤습니다. 선생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달성 습지가요, 면적이 한 11.8헥타르 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가 지정한 습지가 달성 습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습지보존법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이 되고, 또 야생동물 생물 보호구에 관련하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달성 습지는 2007년도에 이렇게 외부시 고시로 지정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생태학습관은 2012년도 9월달에 개관이 되었으니까 한 5년 정도 지금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생태학습관을 보면서 하는 일이 뭘까 우선 궁금했어요. 이 행정기관에서 보니까 비전이 시민들에게 즐겨 찾아오는 명소로 하겠다. 이 생태지역을 명소로 하는 게 맞을까?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은 이 식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달성습지를 만들겠다. 자연 속에 사람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식물을 하는 사람들에서 그것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행정기관이 생태학습관에서 이렇게 설치한 시설을 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 채취를 하지 마라. 또 식물이 잠자는 시간이다.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들어가지 마라. 실질적으로 워낙 이렇게 구역이 넓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6시에 가봅니다. 왜냐? 아침에만 가야 볼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만 꽃이 피고 9시에 오는 꽃이 닫을 거예요. 이런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안내 이렇게 있고요. 음수대와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오게 되면 이 공간에서 많이 놀고 가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습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습지가 어떤 곳이다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조금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태학습관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이 첫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생태 탐방로 길 하나만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상태가. 그러면은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길을 보니까 정말 잘 해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식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지금 매일같이 예초기를 갖고 이런데 주변의 식물들은 어떻게 느낄까? 전화를. 그래서 이 숲길이고 생태 탐방로라면은 좀 더 좁힐 수가 없을까? 그리고 식물이 조금 자라들면서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맹꽁이 서식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맹꽁이 서식지. 이 공간은요, 이 성소공단 1차, 2차 산업단지가 되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은 이 물이 침수가 되니까 물을 일시적으로 모으는 공간이 바로 이 내명 이쪽에 유수지였습니다. 유수지. 91년도, 92년도 이런 때 이게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시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맹꽁이 서식지가 되더라. 맹꽁이 서식지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맹꽁이를 알리고 이렇게 한눈에 보는 내명 유수지 또는 맹꽁이가 서식한다. 또 맹꽁이를 체험해. 이러면서
이렇게 길을 내고 이러니까 지금 맹꽁이가 없죠. 작년부터 맹꽁이 축제를 먹어요. 그래서 자연은 그대로 둬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그대로 둬요. 이게 우리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기와같이 냈어요. 그리고 선포도 하고 지금 맹꽁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2015년도부터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겠다.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맹꽁이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대로 저 시설을 걷어내고 그대로 물만 들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은 맹꽁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부 풍경입니다. 내부 풍경입니다. 이 멀리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저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덩굴 식물이 어느 많이 얽혀 있어요. 저 안쪽에 껌이라든지 다른 식물들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년과 같이 이제 기온이 높고 가뭄이 심하면요, 일반 식물들은 생장을 멈추게 되는데 덩굴 식물만큼은 계속 잡아요. 덩굴 식물. 이게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뭄이 심하고 기온이 높아도 덩굴 식물은 계속 자라더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물들은 생장을 멈추는 거나 너득이 자면은 덩굴 식물은 더 세력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습지에, 달성 습지에 자라는 식물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341종이 자라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외래 식물,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들어온 원산지 식물이 72종, 그 다음에 재배 식물. 이 재배 식물은요,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하거나 또는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식재를 내는 식물. 이걸 재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착 식물. 이제 미리 말씀드린 그 토착 식물이 이제 227종. 이렇게 보면은 외래 식물이 전체의 한 21%, 우리가 발생 섭취에, 그 다음에 재배했던 식물이 12%, 토착 식물은 67%, 엄청 많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외래 식물은요 원심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토착 식물이 못 자라는 곳에도 잘 자라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섭지나 이런 데 공간에 가보면은 이 외래 식물이 훨씬 더 시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외래 식물이, 나무는 없어요. 풀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죠. 풀 종류만. 이게 이제 풀 종류는 씨앗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번지 확산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본유, 나무의 경우에는 종자가 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오지 않는 한은 쉽게 번지기 어렵다. 그리고 목본유는 또,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들리고 번식이 확산이 되려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나 풀 종류는 1년 만에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결실이 되고 또는 종자가 떨어져 번식을 하고, 생활하기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게 341종인데 대구시는 2012년도 조사해 보니까 327종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4년도는 300종, 최근에 조사를 하니까 293종, 또 2022년도는 271종입니다. 대구시가 달성 습지에 이렇게 식물이 있다 발표되는 숫자가요. 그럼 식물이 점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식물 조사를 하게 되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대구시를 조사를 해줄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또 계절별로 이 한데 대구시가 직접 모으기 때문에 어디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돈에 맞추어 가지고 1년에 몇 번 나가봐야지 이렇게 나가니까 이 종수가 이제 차이가 나요. 이 최근에 조사한 게 271종, 제가 조사했는 거 하고는 80종 정도 이렇게 차이 있어요. 저는
그냥 좋아서 식물 조사를 했는 거예요. 이분들은 1년에 몇 천만 원 받고 조사해요. 이렇게 차이. 그래서 이 대구시를 이렇게 보면 식물 종수가 갈수록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단순화되어 간다는 의미는 식물이 단순화되면은요, 거기에 각자 살 수 있는 곤충도 단순화가 돼요. 그러면 곤충을 잡아먹는 새나 동물들도 단순화되고, 결국은 생태계가 단순화되게 되면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백충해가 오게 되면은 그 식물 일수에 사라지면은 다른 것도 연쇄적으로 다 사라지거든요. 이 우리가 이제 식물 종을 다양화시키고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래식물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외래식물 하면은 원산지가 외국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외래식물과 기하식물이 같을까? 기하식물은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도 외국에서 기하를 하려면 일단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그런 조건이 있듯이 이렇게 보면은 외래식물과 기하식물은 엄격하게는 일치가 안 됩니다. 왜냐? 이 기하식물은요, 이렇게 발화를 해서 생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식이 되어 있고, 확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세대 교본이 최소한 3번 이상이 이루어졌을 때 기하 조건이 돼요. 우리나라에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다 해서 바로 기하식물로 간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랐을 때는 우리는 임시정착식물이다, 임시정착이다. 이게 앞으로 기하로 갈지 아니면은 영물이 사라질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종, 과거에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표본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현재 가보니까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종, 이거 전체 3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외래식물로 큰 범주를 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하식물로 보고 있는 추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개항 이전에 되는 게 1기, 이게 우리나라 한 3% 되고, 개항으로부터 45년 남북이 분담 시점까지는 2기로 봅니다. 이 시기에 한 5%, 대부분이 이제 1945년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대부분의 외래식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한 88% 차지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죠. 근데 개항 이전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식물이 이럴 때서 우리가 이제 문헌 자료를 찾고 외국 자료와 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보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온 식물들은 우리 국가 간의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이 부산항이나 군산항이나 또는 공항 주변 이런 데 많이 발생이 돼요. 국가 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외래식물 조건을 보면은 또 단연생, 여러 해를 거치는 것보다는 1, 2년생이 많더라. 왜냐? 이 짧은 생활사를 반복이 이루어져야 자기 세대를 계속 반복을 해야 씨앗이 많이 퍼지고 또 중간으로 확산이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1, 2년생이 훨씬 많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나무보다 풀이 많더라, 외래식물 중에서. 왜냐? 나무는 꽃이 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또 결실이 되고 그 종자가 떨어져서 발화해서 확산이 되려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래서 나무보다는 풀이 외래식물 중에서는 훨씬 많더라.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식물이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양지식물들. 양지식물의 의미는요, 우리가 항무지나 어떻게 지형을 조작을 하거나 또는 개간을 하거나 터널을 내거나 이와 같이 맨땅 조건일 때 외래식물이 가장 선구적으로 침투하다는 얘기입니다. 외래식물 특징이요. 그 다음에 생존 전략으로서는 이제 발화 조건을 많이 듭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조건을 갖추었더라, 이 외래식물 조건이요. 그래서 이제 달성습지에 종종 가시는 선생님 계신다면은 이 식물을 보십시오.
이게 이름이 봉단풀입니다. 구로공단에서 처음이 발견됐어요. 외국에서 자세가 들어오면서. 근데 제가 12년 동안 달성 습지에 갔는데 이 식물을 9월 5일 날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늘 가는 길이었는데 이 식물이 떠올랐어요. 이름이 봉단풀입니다. 구로공단에서 처음 발견된. 그래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달성 습지 탐방로로 주차장에서 습지로 바로 들어가는 오른쪽에 이 식물이 지금 가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봉단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외래 식물은 도깨비와 같다. 여기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 이 지역에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다음 년도 하나도 없어요. 또 반대편에 가 있어요. 이게 외래 식물.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구로공단에서 자라는 풀이 대구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제가 나름대로 한참 이렇게 봤습니다. 이 식물을 9월 5일에 가서 서울 경기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선생님께서 이 식물에 관심을 가시면 아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봉단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나도 독미날입니다. 독이 있다는 얘기죠. 독.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임금님으로부터 사약을 받았습니다. 사약. 근데 이 지중해 연안인 이 나도 독미나리가 우리나라는 분산하게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지금 달성서쪽 아주 가까운 100m 거리 내에 이 나도 독미나리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제가 5월 15일 날 처음으로 봤어요. 이건 나도 독미나리라고. 이 전초에 독이 있습니다. 왜 나도 독미나리를 붙였냐?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에 가면은 독미나리가 살고 있어요. 자생식물이. 근데 왜 갑자기 독이 있는 식물이 들어왔네? 나도 독미나리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같이 가지를 굽고 이 꽃사진을 찍고 줄기를 찍었습니다. 냄새가 엄청 역한 냄새가 났어요. 역한 냄새가. 이거 내년도 되면은 달성습지에 엄청 붙이겠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군락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6월 달에 비가 많이 올 때가 왔습니다. 씨가 벌써 맺혀서 아래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식물이요. 근데 선생님들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아 죽었죠.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 식물이 나도 독미나리. 소크라테스가 이 독약을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 고대 소크라테스가 이게 내려졌던 식물 이름이 나도 독미나리. 이게 지금 대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 식물이. 그래서 제가 또 죽기 자랐는데 냄새가 확 나요. 이거 괜찮을까? 이러면서 그러나 식물을 워낙 좋아해서 잘라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집에 독성이 있고 다음에는 제 피부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저는 일본 가려움증이 있거나 늘 가려움 관계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게 접근이 되면 어떨까? 저 나름대로 걱정도 됐어요. 진천천이면 바로 이제 이렇게 달성서쪽 유입이 될 식물인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나도 독미나리였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이라는 유명한 식물이 대구에 자라고 있다. 상당히 아마 내년도에다 5월, 6월 되면 아마 군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이렇게 창고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식물이 무수하게 이렇게 군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군락으로 자라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1년 초일 것이다. 한 해 살일 것이다. 제가 판단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이게 2011년도에 최초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수성구에서.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금호강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한 해가 지나니까 침상교구까지 왔습니다. 서재를 거쳐 현재는 달성습지까지 왔는 식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성구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어서 학계에 보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반은 은근히 장구처럼 붙였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줄기에 이렇게 은근히가 있어요. 벌레들이 진딧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저녁 7시가 넘어야 꽃이 피어요. 아침 7시가 되면 꽃이 다. 낮에 가게 되면은 늘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요. 새벽이 되어야만 이런 꽃을 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이 시기가 맞다는 얘기지요. 외래식물이 우리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밤 시기에 꽃이 납니다. 우리가 달맞이 것도 외래식물이잖아요. 그죠? 저녁에 피는. 그래서 제가 야간, 야간때 오유, 음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식물이 지금은 임시정착 식물로 최초의 발표를 한 이후로 2011년도니까 우리 대구 수성구에서 발견된 이후로 지금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하식물로 이렇게 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요. 그 다음에 이제 왕도깨비 바늘입니다. 도깨비 바늘은 선생님 잘 아십니다. 이렇게 풀밭을 가다보면 옷에 상다성하시죠. 이렇게 띄어내려면은. 그런데 이 도깨비 바늘 중에서 앞에 왕자가 붙었어요. 왕. 왜? 입도 크고 사람도 2m 이상 이렇게 자라니까 왕도깨비라고 붙었어요. 너무 멜커번살인데 이 식물들은 이제 대구 지방에서는 침산교에서 옆에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운 지역에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식물은 뭐 자라올까 금호강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낙동강 좀 많이 내려갈 것이다. 현재 달성습지에 엄청 이렇게 여기저기 자라고 있어요. 왕도깨비 바늘이. 이게 외래식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래식물 중에서는 제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쑥. 우리가 이제 식물은요, 한 해살이, 두 해살이, 여러 해살이 이렇게 나눠요. 한 해살이. 한 해에 뿌리까지 다 죽는 거. 두 해살이 뿌리가 2년 동안 살아있는 거. 풀 종류는요, 지상부로 죽게 되죠. 여러 해살이. 뿌리는 여러 해 동안에 계속 살는데 지상부로 죽게. 여러 살. 그렇게 나눠요. 그렇게 봐도 이 제쑥은요, 2년 동안에 살아있습니다. 첫 1년 동안에 발화를 해서 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식물들은 초본으로 보면은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는 죽게 돼요. 꽃이 피면 자손을 퍼뜨렸으니까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죽는 거죠. 이 제쑥은요, 쑥냄새가 납니다. 쑥냄새가.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우리가 쑥을 뜯습니다. 옆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같이 뜯으면 돼요.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식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식용하는데 이 식물은 이렇게 제가 이제 꽃이 피는 건 아니고 이런 소개를 우선 어린 개체를 들은 이유는 봄이 되면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구 지역 어딜 가도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됩니다. 이렇게 5월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고요. 지금은 외래식물, 이 식물도요, 한 해 살이기 때문에 지금은 6, 7월이 되면 이렇게 결실이 돼서 완전히 사라지고 안 보여요. 5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지 환경은 식물이 계절별로 나타나는 식물 종류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식물 종류가. 이런 제쑥이 이런 종류들은요, 이런 봄에 그와 같이 싹이 발화를 해서 5월이 되면 꽃이 피고 6월이 되면 열매를, 7월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개쑥밭입니다. 선생님들 이건 이제 어느 밭이나 어느 농경지나 어디를 가도 많이 만나게 돼요. 개쑥밭. 잎이 이렇게 쑥밭을 닮았더라. 달성습지도 예외는 아니죠.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사진은 제가 이제 직접 찍어놓은 사진들이니까요. 여기 소개해드리는 것도. 그런데 이게 이제 개쑥밭. 이 식물 꽃이 피기 전에는 우리가 식용으로 가능하다, 식용올입니다. 뭐 유튜브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걸 식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독성 알칼로이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용을 하려면 데쳐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고사리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죠? 쪄서 말리고 또는 다시 이용할 때는 불리고
그 사이에 독성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게당기라 알고 있는 그 지리강아리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엄청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기는 먹는데 게당기는 못 먹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북 영양지방에서는 이 게당기를 금죽이라고 해서 금죽, 아주 귀한 나물로 정월 대보름에는 닭게장을 하는데, 육개장을 하는데 이 게당기, 독성 있는 게당기를 넣지 않으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맛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시피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물류가 창궐한다. 물류가 창궐. 맞아요. 물류가 창궐. 근데 칡버터 한삼등을 마시다. 이게 문제이더라. 문제가. 선생님이 보시면은 가시박은요 외래식물, 칡이나 한삼등은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에요. 자생식물인데 한삼등분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교란종. 뽑아 제거해야 될 수종. 칡은 엄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칡은 나무입니다. 연구는 가지고. 저게 만약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나라 산하를 다 덮는, 산을 다 덮는. 그래서 피해는 분명한 데 있는데 교란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게 이제 칡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에서 환경부에서 현재 17종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생태계 교란종으로. 이거는 생태계에 엄청 교란을 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거다.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금호학을 중심으로 한 습지에 들어와 있는 교란종입니다. 단풍잎 돼지풀 또는 돼지풀, 털물 천색, 가시박, 미국 수쟁이, 가시상추, 한삼등굴. 이 중에서는요, 모 유튜브에서는 맛있는 나물이라고 엄청 소개를 피한다 하는 식물이 있어요. 가시상추입니다. 교란종인데, 그래서 진박고 올라가면 이제 수성구 청소년 수련원이 있죠, 그죠? 그 앞쪽에는 한밭대기 가시상추를 심어놨다. 선생님 이걸 왜 심었습니까? 이거를 몸에 좋고 영양분이 많아서 내가 한번 재배를 해봤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니까 3분의 1 정도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우선 이제 생태계 교란 중에서 단풍잎 돼지풀을 볼게요. 단풍잎 돼지풀. 현재 이 노랗게 꽃이 피어가지고 꽃가루를 엄청 날립니다. 이게요, 피부에 닿으면 엄청 영향을 미쳐요. 알러지, 꽃가루. 이게 천식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달성 섭지에도 이 키가 4m까지 자라있어요. 이게. 농업 화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자라고 있어요. 뽑아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자라요. 이게 퇴치를 해야 될 교란종이다. 단풍이 되죠. 그래서 잎이 이렇게 이것이 단풍잎을 닮았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나물로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어릴 때는 많이 뽑아서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꽃이 피기 전까지는 큰 영향이 없어요. 단풍이 돼지풀. 그 다음에 돼지풀입니다. 돼지풀. 이것도 이제 보면은 지정되는데 줄기에 엄청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털이 많아요. 돼지풀이. 우리 생활 주변에 되게 많죠. 그런데 돼지풀이 이렇게 보면 왜 돼지풀이라고 그러느냐. 돼지풀은요, 북미 원산인데 미국 쪽에서 들어왔는데 이 영명이 호구위드입니다. 호구는 우리가 돼지를 보면은 영어로 우리가 피그란 말을 써요. 피그. 근데 아기 돼지, 귀여운 돼지를 피그라고 해요. 호구는 아주 거치고 큰 돼지. 이게 이 식물을 보면은 그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구위드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명이 돈초입니다. 돼지돈 불초자. 우리나라 사람은 돼지고 풀이니까 그냥 돼지풀입니다. 돼지풀. 특별한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붙이는 이와 같이 영명, 미국에서 붙인 이름, 일본에서 붙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걸 번역해서 돼지풀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돼지풀 돈초. 이쪽에 단풍잎을 닮은 단풍잎. 두 중 다 이제 생태 교란종으로 습지, 금호강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박입니다. 가시박은 이렇게 보면은 어릴 때는 천상이,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천상 호박이나 똑같은 호불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이게 1년에 뭐 8m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이거같이. 근데 제가 이 펄, 호박잎 같이 따봤어요. 제가 좀 먹어보니까 호박잎만큼은 맛이 없는데 그래도 먹을만하다. 제 느낌이요.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 이거같이. 근데 지금 좀 있으면 이와 같이 열매가 되면 이 가시가 엄청 무서운 가시거든요. 무서운 가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체에는. 그리고 이와 같이 덩굴로 나갔을 때는 이렇게 주변의 식물을 거의 햇볕을 차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박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느냐, 또 누가 퍼뜨렸느냐 말이 나와요.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만 이게 안동오이입니다. 이게 가시박입니다. 여기 이제 수박을 이렇게 접을래요. 이렇게 집게로 딱 집어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경상남도나 여러 지역에는 이 가시박을 활용을 해요. 대목, 접붙이 대목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지역에서 아직도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하신 분 여쭤보면은 사장님 아직도 가시박을 대목을 씁니까? 왜 쓰고 말이죠. 왜냐? 접붙이기를 하면은 무엇보다 이게 생장이 엄청 빠르답니다. 가시박을 접붙을 쓰면은. 그리고 모양이나 크게 또 수박이 크죠.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이런 생태계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우리도 내부에서 이용을 하지 내부적으로 안 나가게 조심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안동의 지방에서는 이게 안동 농촌 지도서 처음으로 이게 대목으로 썼 80년도 후반에 농촌 지도서는 이모 소장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선생님은 이 가시박을 외국에서 갖고 왔습니까? 절대 아니다. 이게 안동 지방에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 가시박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하면은 대목으로 하면은 뭔가 식물에 잘 자라고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모 소장님이 엄청나게 욕을 얻은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게 정부로 벌써 포상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전국에서 1천여 농가가 와서 이걸 배우러 가서 좀 영향을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처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쭉 보니까 60년도에는 문납으로 경기도 포천 지방에서 막걸리 공장 주변에 이게 퍼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 벌써 아마 60, 그래서 이게 왜 이럴 때 퍼져 있을까? 경기도 포천 지방에 그쪽 전부 공부대잖아요. 근데 이 막걸리 공장에서 이게 콩을 미국 쪽에서 수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가시박씨가 같이 따라오지 않았느냐. 이름이 가시박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원에서 콩을 수확을 해도 그걸 채로 치잖아요. 그죠? 선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외부로 주변에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목격자들이 있고 이럴 때 그 주변에 살았던 분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1960년도부터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시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시박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실험을 해보니까 다른 식물이 자라는 걸 억제를 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식물. 우리가 소나무 밑에는 다른 식물이 못 자라서 타감 작용을 해서 그와 같은 억제 물질을 함유를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생태 교란 중에서 미국수 부정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수 부정.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수 부정은 꽃도 이쁘고
또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아요.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는. 그런데 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했느냐? 이 미국 수준이니까 미국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령 겁먹고 지정했을 좀 판단을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 식물 밑에도 다른 식물은 잘 못 잡아요. 근데 관찰을 해보면 아직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미국 수준.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미국 수부쟁이가 털이 많기 때문에 털수부쟁이라고 해요. 이 수부쟁이는요, 6.25 때 미군이 들어오면서 군수 물자를 들어왔다. 대체로 그렇게 지금 문화는 다 미국에서 군수 물자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 춘천, 강원도 춘천 지방에서 가장 많이 최초에 퍼졌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수부쟁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런 몸에 이와 같은 싹이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물. 그리고 또 이게 11월 하순이 되면 또다시 또 2차 발화를 해요. 또 삽니다. 그래서 이게 나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미국 수부쟁이. 다시 성취입니다. 진방골에 제가 이 식으로 이렇게 재명을 못하는 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이렇게 확산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식물에 큰 위해는 안 가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을 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식물도 있죠. 미국의 생태계 교란을 시키는 게 대표적인 칡입니다. 칡.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순비기나무. 뭐 물고기를 하면 가물치. 미국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이 가시상추는 김포공항 주변에서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김포공항. 아마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 씨들이 돌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저수지라든 어디를 가도 이와 같이 선생님들 불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낚시를 해야 되면 낚시에 걸리면은 쉽게 빠져나오지도 않죠. 안쪽으로 장갈 싣고 어떻게 걸리게 되면은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이렇게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하층에 빛이 침투가 안 돼요. 다른 식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식물에는 이제 물참새피 또는 이와 같이 털이 있는 걸 털참새피, 털물참새피 이와 같이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웬만한 습지 공간에도 다 나타나요. 이게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그 다음에 한삼덩굴입니다. 제가 한삼덩굴, 자생식물, 우리나라 토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금지요. 달성 섭지에도요, 이 공간 이렇게 자라는데, 한삼덩굴 자라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식물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엄청 위험해요. 이쪽을 보십시오, 선생님. 어릴 때는 겉절이를 엄청 마셨어요. 겉절이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라는데 뽑아서 겉절이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덩굴로 이렇게 많이 나갔을 때는 우리가 지구가 정말 힘들지만 이럴 시기에 많이 뽑아서 나물을 이용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죠. 한삼덩굴. 우리가 이제 교란종 이외에 일단 눈여겨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될 식물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식물들은 전부 우리가 금호강을 중심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칡, 군지나무, 얼음덩굴, 그리고 또 동물성 풀은요, 며느리백보, 박주갈이나 뚜껑덩굴, 미꾸리 낚시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칡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미국의 목재 생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게 바로 칡입니다. 달성 섭지에 칡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얼마 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자라는 속도는.
우리가 이제 식물을 이렇게 봅니다. 선생님들도 이 환경 강좌를 계기로 해서 야생에 자라는 식물이나 풀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시기입니다. 시기 이렇게 잎이 3개가 딱 났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면 한 개는 자루가 길쭉하게 빠져 있어요. 2개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루를 길게 뽑아서 나와 있어요. 또 이 2개 잎은 마주 나는 쪽은 더 적게 자라고 반대 나는 쪽은 더 많이 자라 있어요. 서로 식물들이 배려하면서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닿는 부분은 적게 자라고 반대쪽은 많이 자라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푼지나무입니다. 푼지나무. 생선. 이게 전라도 지방에서 푼지나무가 황은입니다. 이게 푼지나무로 이렇게 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달성적 큰 나무들이 자라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늘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푼지나무가. 이렇게. 근데 이 밑쪽에 이렇게 가시를 보면 상당히 갈고리 모양으로 날카로워요. 손을 잘못 닿으면 이렇게 생채기가 나기 쉽죠. 푼지나무예요.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는 선생님들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박동굴이라고 해서. 근데 산 쪽에 이렇게 가면은 노박동굴이 많고요. 생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이 푼지나무가 훨씬 더 많아요. 관찰은. 특징은요, 해들에 이렇게 가시 같은 토미가 나타나요. 또 열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검은색으로 나타나요. 노박동굴은 은색으로 나타나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쉽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얼음동굴입니다. 아마 우리가 시골에서 지금쯤 이와 같이 얼음을 이렇게 속에 있는 속살을 먹잖아요. 그죠? 먹게도 되는데 이 얼음동굴은 이렇게 보시면은 잎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5개에서 8가지 이렇게 장상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겨울에 찍은 모습입니다. 겨울에도 잎이 좀 더 단단해지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겨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꽃이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앙꽃입니다. 요 작은 게 수꽃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람이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여기 수꽃에서 가로 막 날라 이렇게 주변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명에 있는 물이 딱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50월이 되면 이와 같이 얼음이 날리더라. 우리 지역에도 이 가창 지역에 가면 어떤 특정한 골짜기에는 채취 나가는 물이 한 자루씩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분들 용도는 잘 몰라요. 얼음덩굴입니다. 우리는 얼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다음에 볼게요. 개요등. 덩굴로 나가는 식물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거. 보시면은 바닥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개자가 탁 개자가 요자는 오줌 몇 탁 냄새가 나요. 엄청나게 이렇게 무슨 식물일까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거북한 냄새가 나요. 예요등이거든요. 예요등. 근데 이게 풀처럼 이렇게 자라도 이게 나무입니다. 아래쪽은 이와 같이 죽지 않고 나무는 부피 생장을 이렇게 하거든요. 풀은 부피 생장을 하지 못하고 얘는 그대로 지상물을 주고 예요등. 그 다음에 메들이 백법입니다. 이 식물도 자라는 덩굴치고 자라는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달서습지도 이해가 되고요. 보시면은 이와 같이 가시가 엄청나게 목이 맵니다. 서울입니다. 근데 이 메들이 백법 이름이 천박하다. 그런데 이게 메들이 백법이라는 식물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시대적인 얘기나 시대상을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1900년도 초 이럴 때 며느리 그러면 시험을 하고 우리 그런 식의 며느리 이름. 근데 지금은 이 며느리 백법 아직까지는 이제 공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로 이렇게 명행하는 게 어떠냐, 언어를 좀 순화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랑의 불
사강이 이게 갱입니다. 고양이. 산에 사는 고양이 사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가시가 무섭거든요. 가시가. 그래서 사강이 풀이라고 부르는 게 어떠냐. 이게 이 엄청 덩으로 나가지만 이게 1년초입니다. 하늘산이. 그래서 이 식물을 보면은 왜 매들이 배꼽이 식물을 보면은요. 자루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이렇게 자루가 붙어있어요. 요지점에. 위에 자루가. 그래서 저 모양이 배꼽 같으냐. 아니면은 이 모양이 배꼽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양이 더 배꼽이에요. 이 사주도 이제 말썽 섭진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이 식물이. 다른 식물, 토종식물 저 밑에 자랄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토종식물 중에는 물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에 자라는 쑥종입니다. 이 식물을 제대로 좀 번식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딱 2달 후에 가보니까 이게 흔적도 없어졌어요. 이 매들이 배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땅을 이렇게 보고 이 식물이 완전히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덩굴 식물이 이 정도로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다음에 박주가리가 있습니다. 박주가리.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주가리. 이 속살을 먹죠, 그죠? 표면이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근데 이 달성석전에 이런 모습으로 현재 지금 꽃이 피고 자라고 있어요. 박주가리가. 왜? 자생식물인데요. 이게 열매가 박처럼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박주가리를 이름이 이렇게 점점 해서 박주가리. 근데 우리는 이 기억이 많습니다. 이럴 때 먹었던 기억이 박주가리. 그 다음에 뚜껑덩굴입니다. 뚜껑덩굴. 하여튼 뚜껑이 있어야 되겠죠. 뚜껑덩굴이. 이 거무왕 줄기는 웬만한 곳은 다 있습니다. 이 뚜껑덩굴이 자라는데요. 이와 같이 덩굴로 물론 자랍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위에와 밑에 색깔이 좀 달라요. 여기 익으면은 여기가 딱 닫아진다는 얘기예요. 뚜껑이 딱 열린다. 제가 얼마 전에 9월 초에 가보니까 벌써 한번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와 같이 안쪽에 씨가 익었다. 그래서 가운데가 열린다. 그래서 뚜껑덩굴이다. 생활 주변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는 식물이 많아요. 관찰해 보면은. 그 다음에 나도 미꾸리 낚시. 미꾸리 종류들은, 낚시 종류들은 이와 같이 줄기에 가시가 달고 이것이 엄청 강해요. 이렇게 만지겠네요. 근데 이 나도 미꾸리 낚시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인데 가시도 많고 이와 같이 이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창건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게 달성섭지에도 100% 주변에 현전지어서 꽃도 피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도 미꾸리 낚시다. 그러면 미꾸리 낚시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이 덩굴식물 종류들은요, 여름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여름. 고온이 되고 또는 가뭄이 심해지고 다른 식물이 생장을 멈출 시기에 많이 확산되는 게 덩굴 종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외래종으로 들어온 중에서는 이 배지라는 게 있습니다. 배지. 이 또는 들갈키 나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럽에서는 이 식물을 선생님들도 이렇게 깐깐한 하천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데 털이 엄청 많아요. 이와 같이. 근데 나물로 보기 이용하기에는 이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들갈키 나물이다. 이용은 할 수 있다. 이 식물은요,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 습지, 강가가 거의 높은 식물이 이 식물이에요. 여름철 5월 말 6월 초 초여름 시기에 습지를 아주 많이 침투해서 옆에 주는 배지다. 배지는요, 영어로 이렇게 배지입니다. 배열이 배지. 그 머리털이다. 이와 같이 털이 많다. 배지, 갈퀴라고. 살갈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배치를 이렇게 발음해서 배치를 붙이는 것보다 털이 많기 때문에 덜 밝힌 나무를 또는 덜 밝힌 물이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와 같이 자라는 지금 아주 유사한 식물이 털도 없으면서 좀 하늘폭이 되어 있습니다. 꽃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우리는 가난포구나 여름에는 여름 식물을 만나면 각시라는 이름을 붙여요. 각시. 각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물이 이렇게 하늘로 덩굴로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5월, 6월 초까지 꽃이 피어나면 6월 말이 되면 벌써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요. 안쪽에 열매가 씨앗이 한 6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앞쪽에 보신 배치나 이 각시 가리키는 물은 흔적도 없어졌어. 이 외래 식물이. 그리고 내연을 이렇게 하겠죠, 이 식물은. 그 다음에 새삼은 선생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들판에 나가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99.9%는요, 미국에서 들어온 미국 실새삼입니다. 미국 실새삼. 앞에 미국자가 안 들어가는 실새삼은 저는 대구 계곡 다 져서 구미에서 딱 한 곳에서 먹었어요. 이 미국 실새삼은요 1년 초입니다. 그러면은 기생식물이라고 하는데 기생식물 초기에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씨가요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속에서 다음 연도 되면 이렇게 발화를 하게 됩니다. 이 올라오는 이 식물들이 주변에 계속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서 냄새를 맡고 녹색 식물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일 내에 다른 식물을 타지 못하면 이 식물은 그대로 죽고 말아요. 자체 양분으로 버티다가 다른 식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연구를 해보니까 5일 내지 10일 정도 생명 유지 기간이 이렇게 그 내에 반드시 주변에 다른 식물을 숙주 식물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만나게 되면은 그 식물의 양분시한 이건 또 끊어진다. 그래서 뿌리 없는 식물로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씨를 맺고 땅에 떨어져가 내는 미국식. 제가 봐서 미국식에서 하면 작은 면적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줄기 보십시오. 다시 엄청 많은 줄기. 지느러미 같이 이름이 지느러미 은공기입니다. 올해 9월 달에도 이게 습지에 자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채집을 하거나 이동을 하면서 봉화 골짜기, 비나리 골짜기 같이 이 식물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 습지 부분 안에는요. 그 다음 우리 고유의 식물입니다. 큰 엉겅퀴입니다. 지느러미 같이 이와 같이 험하지 않죠. 이렇게 보면은 또 봉선하게 고개까지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이게 큰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보다가 키도 크고 잎도 크고 또 꽃도 훨씬 더 많이 맺힙니다. 특징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엉겅퀴와 다른 이 습지에서 다시 지금까지 모든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전부 다 우리 습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느러미가 있는 지느러미 미국에서 우리나라 자생 큰 엉겅퀴. 또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우리가 건강에 좋다 해서 접으로 많이 이용하는 엉겅퀴입니다. 밀어보고 이렇게 꽃이 피고. 안동지방에서는 이 엉겅퀴를 많이 재배도 합니다. 현재 재배도 많이 합니다. 나팔꽃을 한번 보고 나팔꽃. 현재 들판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팔꽃이. 잎 모양이 나팔을 닮았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나팔꽃도 종류가 많겠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색도 피고 작게 흰색으로도 피고 이렇게 피는데요. 아마 9월달까지 들판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꽃, 나팔꽃 종류 이렇게.
우선 이제 둥근인 나팔꽃은 둥근인 나팔꽃. 안쪽에 보면은 상당히 신비하기도 해요. 이 나팔꽃이. 근데 이 나팔꽃 앞에 둥근자가 다 붙었습니다. 둥근. 어디가 둥근이냐? 잎이 둥근다. 둥근잎 나팔꽃. 꽃색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다음 미국 나팔꽃입니다. 미국 나팔꽃. 하늘색으로 이렇게 주고. 잎 모양을 보십시오. 둥근 게 아니라 이렇게 단대가 져 있어요. 미국 나팔꽃. 근데 꽃색 외에 나팔꽃과 미국 나팔꽃 차이점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나팔꽃은요, 꽃이 이렇게 통으로 서 있고 이게 꽃받침이 녹색으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미국 나팔꽃은 보십시오. 상당히 길쭉하면서 이렇게 끝이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 많으면서. 그래서 꽃 크기나 꽃 색깔보다는 꽃받침 모양으로 이렇게 식별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더라. 이렇게. 미국 나팔꽃, 둥근잎 미국 나팔꽃은 이와 같이 잎은 둥근데 꽃받침이 이렇게 적혀지는 건 똑같아요. 꽃받침이 적혀진 상태는. 그냥 나팔꽃보다는 지금 미국 나팔꽃 종류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애기 나팔꽃이라고 있습니다. 애기 나팔꽃. 아주 작고 별처럼 엄청 많이 나 있어요. 얼마나 작으냐. 미국 나팔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쪽이. 이게 이제 애기 나팔꽃. 이쪽이 이제 미국 나팔꽃입니다. 이것도 크기가 차이입니다. 달성섭지 탐방로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식물들을 거의 만나게 돼요. 현정꽃이고. 유홍초. 뭐 정원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원에도 있는데 이 유홍초는요, 둥근잎 유홍초입니다. 역시 나팔꽃 종류입니다. 나팔꽃 종류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잎이 둥근잎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둥근잎 유홍초는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식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래 식물이에요.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정원에 심는 모습, 이거죠. 이렇게 잎이 아주 작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 재배식물, 이걸 유홍초. 잎이 둥글고 큰 잎을 달고 둥근잎 유홍초. 이쪽은 우리가 꽃을 관상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 둥근잎 유홍초는 알게 모르게 외국에서 하는 기하식물입니다. 제가 그 습지를 이제 최근 들어 안쪽까지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이 도꼬마리 아마 열매를 보시면 아마 뭐쯤은 보셨을 겁니다. 도꼬마리. 이게 이제 달성 습지에도 한쪽에서는 엄청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물은 다른 동물줄 종류와 경쟁을 해도 그들이 버텨내는 식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식물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도꼬마리가요, 왜 도꼬마리가 다르냐?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게 대꼬마리라고 불렀어요. 도로마리가. 이 열매에 이렇게 가시를 보시면 끝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야만 옷에 잘 붙거든요. 도로 말려 있다. 근데 이 식물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옷에 붙이기 놀이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너 몇 개 붙였니? 이렇게 놀이를 많이 했는데 이 도꼬마리 중에서도 식물적으로 좀 큰 도꼬마리가 습지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는요, 우리가 저와 같이 뿌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재배식물이에요. 외래식물이 아닙니다. 우리 재배 목적으로 나왔거든요.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달성 습지에도 이와 같이 아주 물이 이어져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꽃이 이렇게 피고. 한때는 이 돼지감자 뚱짠지 뿌리를 다이어트 식품이다. 뭐 인슐린을 많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등산이나 어디 갈 때는 저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죠? 간식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북부, 경북 북부 지방에서 이걸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식물을 뚱딴지, 표준말은 뚱딴지입니다. 돼지 감자고요. 앞에 돼지가 붙었다는 의미는 조금 감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원식물보다 조금 못하는 의미의 돼지나 개나 동물 이름을 붙이다는 얘기예요. 뭐 고양이, 곰, 뭐 곰딸기, 딸기도 곰딸기, 그런 동물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호랑이도 있어요. 호랑이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슬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진 새무릎입니다. 소의 무릎을 닮았다. 이 부분이는 마디가 소의 무릎을 닮았다. 달성섭지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물이죠. 근데 아무 작은 식물도요, 뽑아보면 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게 뿌리가 길게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뿌리라든지 이렇게 꽉 잡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에 좋다는 얘기죠. 이 식물을 딱 보는 순간, 뿌리를 보는 순간. 그래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많이 채취해 갔습니다. 습지 위쪽에 채취한 거 제가 이제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말려서, 관절이 안 좋은 분은 이걸 말려서 차로 이렇게 이용합니다. 식물 형태를 보면은, 뿌리를 보면, 아, 저는 관절이 좋겠구나. 나올 정도. 이게 표준말은 새무릎. 털은, 이 식물체에 이렇게 보시면 털이 있어요. 털이 없는 건 그냥 새무릎. 우리 지역은 털 새무릎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개망초입니다. 뭐 5월부터 계속 피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피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노른자, 해두르는 흰자, 계란 후라이 꽃으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개망초가요. 그래서 이게 이 일각에서는 이 식물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하면서 철부를 무술하면서 이게 들어온 식물이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해서 망할 망자를 쓰고 붙여서 망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은 일본의 원산이 아닙니다. 유럽, 미국 쪽이에요. 미국 쪽에서 일본으로 거쳐서 우리나라 이 식물. 그래서 저 망자는 망할 망자가 아니라 우거질 망자였어요. 근데 대부분 뭐 어떤 도감에는 망할 망자를 썼는데 그게 이 식물. 망초입니다. 북미원산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개망초는 이 꽃이 큰데 이 망초는 꽃이 아주 작게 나는 거예요. 작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곱게 이렇게 자라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모습. 망초, 개망초. 우리는 망초, 개망초를 새싹일 때는 나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망초를. 보십시오. 제가 망자를, 망할 망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거질 망자. 개망초나 망초는 풀이 자라는 거 상당히 이렇게 원성에 우거지게 자라요. 나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이런 봄이 되어서 개망초, 망초를 우리가 나물로 부르는데 어느 쪽이 망초인지, 어느 쪽이 개망초인지 빨리 선생님 자세히 보시면은 잎이 가운데 이렇게 점발색 선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게 이거 망초. 그렇지, 녹색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개망초예요. 그래서 망초와 개망초, 우리 꽃으로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만 어릴 때는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뽑아보면은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모든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게 망초, 수염 뿌리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개망초예요. 그럼 왜 이런 뿌리가 나타났을까? 보시면은 망초는 곱게 내려가는 뿌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식물이 이렇게 곱게 자라요. 이와 같이. 개망초는 수염 뿌리가 났다는 의미인데 얘는 가지를 많이 쳐요. 가지를. 그래서 길게 내려오보다는 옆으로 뿌리를 활성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는 전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생초입니다. 이름은 천박하죠, 그죠?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기생초. 그러나
이 기생초라는 이름을 지었을 시기에는 꽃이 화려한 걸 기생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기생초. 금호강 어디 습지를 가도 다 나타나잖아요. 이 꽃이 피었을 때. 그래서 이게 이 기생초를 좀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름이 너무 천박하다. 이런 얘기도 듭니다. 근데 이게 꽃이 저같이 뭐 금호강 어디 팔팔교 쪽이나 위쪽이나 어딜 가도 만나게 돼요. 이 6월이 되면. 근데 이런 봄이 되면 이와 같이 이런 모습을 다 나물로 이용을. 근데 이 식물은 우리가 원해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외래 식물이 아니라 재배 식물이다. 왜? 꽃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유럽에서 우리가 씨앗을 다 재배를 하던 게 야외로 이게 크거든요. 이 식물 야외로 이 꽃을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했던 종이다. 그냥 만수국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만수국. 잎이 만수국을 담았다. 근데 이걸 향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향수 재료로 조금 누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식물입니다. 독특한 아주 강한 향이 나요. 이게. 근데 이 식물이 이와 같이 이 강변의 모래사장에 조금 개활지게 되면 이 식물이 많이 나타나요. 달성습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이 식물이요, 경북 포항의 청하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식물을 80년도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향기를 갖다가 청하향초라고 부릅니다. 청하향초. 이 독특한 향기를 보죠. 우리나라의 학계의 보고도기는 처음으로 포항 청하에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무팽초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죠? 무팽초.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이 무팽초. 무팽초는 물 위에 떠 있다는 얘기죠. 뿌리를 진흙이나 땅속에 떠 있다. 무팽초가 있다. 근데 표준말은 개구리밥이라고 해요. 개구리밥. 근데 얘는 줄기가 없어요. 그래서 엽상채, 잎 하나가 전부 다른 얘기예요. 잎 하나가. 그리고 줄기가 없이 바로 뿌리만 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둥둥 떠다니겠나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가 여기 하나의 식물인데 보통 3개, 4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왜? 하늘경은 쉽게 떠내려가니까. 자기들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무리지어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3개 아니면 4개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식물 별도 개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개구리밥은 뿌리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5개, 10개까지 이렇게 나 있어요. 뒷면이 이렇게 적발색을 띠면서 웬만한 고여있는 공간에는 이 개구리밥, 우리가 이제 일명 보백처럼 보이게 이렇게 자라죠. 지금 이제 습지에 가면 이와 같이 노랑의리용 꽃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피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자생식물인데요. 얘는 물 위에 떠 있지만도 뿌리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쉽게 휩쓸려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름. 마름은 이게 이제 열매가 익으면 우리가 안에 밤 같은 게 밥맛이 나는 걸 먹어요. 마름. 근데 이 마름이 잎이 이렇게 딱 네모가 잘 돼요. 네모. 마름모 모양으로. 그래서 마름모라는 말이 이 마름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마름. 이 습지에서 자성습지에 이렇게 마름이. 근데 이 꽃이요, 제가 이렇게 학대를 해서 찍었습니다. 꽃 이름이 한 1cm밖에 안 돼요. 엄청 작아요. 그렇죠? 1cm. 이 식물이 경기도 지방에서는 엄청나게 외래 침리종으로 무서운 식물이다. 이런 우리 달성습지에서는 이 달성습지 다리가 있습니다. 생태학습관으로 가는 이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데 올해는 워낙 가뭄이 심해서 그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아요. 이름이 꽃 엽기바늘 재배 식물이다. 이 꽃 감상을 위해서 미국에서 종자를 받았어요.
외리식물이에요. 근데 우리 민간에서는 물냉초라고 불러요. 물냉초. 물냉초가 표준말이 언역이 많아요. 보시면은 물 속에 있는 잎은 이와 같이 아주 원형으로 동그래요. 이 식물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잎이 이렇게 길고 원형으로 용변한 이런 모양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 생존 전략이죠. 물 위에서 떠있기 위해서 둥근형을 했다가 물 밖에 나오면은 이와 같이 긴 타원형으로 광택이 나면서 햇빛을 많이, 광합성을 많이 해야 되죠. 이거 그 중에서 줄입니다. 현재 이와 같이 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 물가에 이 환경 정화식 물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데는 최고 과일에서 정화식 물로 타는 줄이라고 해요. 줄. 흔히 이 벽화 식물로서 배와 같이 이렇게 자는데 잎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 달성섭지 생태관에서 뭐 사무진 나루터로 내려가도 지금 현재 꽃이 피는 걸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잘 아신 부들입니다. 부들. 시간이 많이 됐다. 부들입니다. 잎이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이 부들입니다. 마치 핫도그 같이 생겼죠, 그죠? 이쪽에 이제 앙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결실이 되고 쑥꽃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게 부들이다. 그리고 애기 부들은 안개이다. 이게 쑥꽃이고 이게 앙꽃이거든요. 사이에 가격이 있는 게 애기 부들이다. 이렇게 같이 자라요. 모든 게 애기 부들. 마치 저기 완전히 익게 되면은 털같이 막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이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막 날아가요. 그리고 고랭이입니다. 고랭이. 이 많은 물 속에 잠겨 이렇게 잘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그렇게 되면은 물 속에 뿌리를 내렸는데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산소 보충을 줄기를 잘라보면 이와 같이 구멍이 쑥쑥쑥 많이 들어갑니다. 공중을 통해서 공기가 뿌리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살기 위해서. 제가 생태관찰, 송암 이런 식물이 두 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풀이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내고 자연 바람 떨어져서 낙하를 해서 거기서 발화해서 이 생활한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태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관찰 도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달성섭지에 대표적으로 딱 두 개를 소개를 한다면은 첫 번째가 은행나무입니다. 우리가 은행 열매 채취를 위해서 도입됐죠. 중국에서 은행물이요. 그런데 달성섭지 끝쪽으로 가면은 이와 같이 은행나무가 자라는데 지금 열매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발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환경을, 이 생활한을, 이 시스템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 자연은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뜯으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가 호두나무입니다. 호두. 우리가 밭에 재배하는 건, 제가 잘못 썼는데 이게 가래입니다. 가래. 우리가 밭에 재배하는 게 호두고요. 우리나라 산에 자생하는 게 가래입니다. 가래. 제가 잘못 이러고 했는데 가래나무입니다. 가래나무. 추자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달성섭지에서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이 앙꽃입니다. 쑥꽃은 이렇게 늘어지고요. 좀 있으면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 가래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조금 길쭉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봄이 되면 이와 같이 밑쪽에 이렇게 새싹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나무 종류 두 가지 있거든요. 은행나무와 가래나무를 추천합니다. 달성섭지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쪽이 이제 가래입니다. 이쪽이 호두고요. 밭에 재배하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래.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채 식물이고. 그러면 이쪽은 재래식물이라는 얘기죠. 이 가래는요, 뭐 경기도 지방에 가도 어떤 골짜기 가게 되면 남양주 골짜기 가면 한 자루씩 이렇게 주고 갑니다. 이 종자 씨앗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촌에 살아 계실 때 이걸 드려봤어요. 얘야, 지압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촌에 가 이걸 갖다 드려봤습니다. 이게 뾰족해요. 지압도 잘 되고 뭐 느낌이 오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래나무 추자입니다. 우리 자생식물입니다. 포도는 중국에서 시간이 시간이 맞추고요. 미안합니다. 이 달성 습지에도 이게 뽕나무가 살아요. 우리가 뽕을 채취 재배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서 들어가는 게 이게 뽕나무입니다. 우리는 오디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산에 자생하는 식물은요, 산뽕이라고 부르는데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도 훨씬 작은데 뭔가 이렇게 촉수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암술대가 그대로 열매가 대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이 우리나라 자생하는 산뽕이고, 이건 이제 재배하듯이 야생으로 나갑니다. 마로니에 가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마로니에 공원이 있고, 마로니에 노래들, 지금은 마로니에 노래들. 이 말이라고 하고요. 이 위쪽이 마로니입니다. 마로니. 유럽에서 들어온 거는 이렇게 열매 표면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유럽에서 이게 이제 진짜 마로니라는. 그런데 지금 시가지라든지 공원의 시가지는 마로니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치료였습니다. 열매 표면이 아주 매끈해요. 이와 같이 폼들이 없어서.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종자는 똑같아요. 씨앗은. 그래서 이게 마로니에는 이제 프랑스어로 마론, 밤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마로니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시가지의 가로수나 저번에 무수히 많은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칠류수, 잎이 7개에 달려있는 걸 칠류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게 대부분이더라. 그러나 마로니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열매 표면에 가시가 있어서 이런 것들. 서울 마로니에 공원도요. 이 처음에는 이제 이걸 마로니라 인식을 했어요. 이걸 많이 심었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항의를 계속하니까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진짜 마로니를 싹 바꿨어. 다시 이 담배풀이 있습니다. 담배풀. 제가 이거 이 습지에서 찍어서 잎이 담배잎을 닮았다. 또는 이게 열매가 옛날 곰방대 긴 네이처 그죠? 닮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좋은 담배풀을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좋은 담배풀이라면은 앞에 좋음차가 없는 담배풀은요, 이와 같이 잎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담배풀의 특징은 줄기가 이렇게 자라다가 끝에 가면 이렇게 꽃이 펼치게 되면 줄기가 다 갈라지고 원줄기는 없어요. 이 특징이에요. 담배풀은. 그러면서 이 담배꽃은 이와 같이 줄기에 바로 탁탁 꽂혔어요. 현재 습지나 이렇게 야외 나가면 이런 모습으로 많이 관찰해요. 명문동을 볼게요. 명문동 너무나 잘. 우리가 명문동은 뭐 울산의 대왕항 공원이나 성주에 가면 성박숲이나 이 명문동이 유명하죠, 그죠? 사진도 작품을 많이 찍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맥자고 우리는 겨울동. 뿌리에는 우리 같은 알이 달리는가. 겨울동 잎이 죽지 않고 그대로 겨울을 나더라. 그래서 명문동. 근데 얘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한 포기당 뿌리가 이렇게 똑같아요. 한 포기당 이렇게 뽑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가거나 달성 섬지에 있는 또 다른 명문동은요, 아주 군락을 이루면서
옷색이 우리가 하는 말로 희덕서그리하다.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이와 같이. 보라색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뿌리를 뽑아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반 명문동과 달리. 아, 저렇게 연결이 되니까 군락을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계명문동입니다. 역시 뿌리에는 오리 같은 알이 들어있어요. 역시.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산이나 야외 가면은 그 말이 많으니까 이게 약효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부서나무까지는 보고 제가 시험 너무 보고 이게 양버들입니다. 장꽃이 엄청 톡톡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옛날 저도 어릴 때 포장현 비포장 도로에 가쪽으로 이렇게 신장로에서 심었던 게 양버들입니다. 서양 양버들. 그리고 이제 이태리 포플라 가지가 엄청 많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얘는 이태리 포플라.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들어서 이태리 포플라. 얘는 미르나무와 양버들의 교착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재배, 조림용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배식물로 이렇게 수양버들, 수양버들은 중국의 특산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재배목입니다. 수양버들. 우리나라 자생식물 버드나무는 이게 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라는 형태가 버드나무입니다. 그다음 왕버들이 있거든요. 왕버들 잎이 탁. 근데 이 습지 환경이 물이 고여있던 지역이 육지화가 되면은 가장 번성하는 게 이 왕버들입니다. 엄청난 군락입니다. 현재 달성 습지. 그러나 청송의 주산지 있죠. 우리는 거기를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찍어요. 물 속에 있던 거는 예외 없이 나무가 반은 다 죽어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물과 가까운 환경을 좋아하되 줄기까지 물에 잠겨서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달성 습지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이 육지화가 되면서 물을 쏟는 것이 엄청난 군락을 이루어요. 이 왕들이. 선버들입니다. 이 버드나무 종류 중에서 토착버들 중에서는 선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수입니다. 왜냐? 이 장마가 지면 큰 나무들은 이렇게 쓰러지면서 다른 교각에 걸리기나 이런데 선버들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 토착식물이면서 비가 오면은 원류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흐르는 물가에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게 이 선버들. 특징은요, 선생님들 보시면 잎이 이렇게나 있으면 잎 밑에 이렇게 뭐 오돌오돌하게 많아요. 그런 모습. 저기서 문비색으로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에서는 뭐 잎류 보시면 바로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달성 습지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선버들입니다. 뭐 유수에 지장이 안 주면서 물가에 잘 자라면서 물 바로 붙은 데는 또 물고기라든지 서식처도 제공이 되고 피난처도 되고 여러 좋아요 이 식물. 그러나 현재 우리 달성 습지에서는 이게 그렇게 번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잘라서 아래쪽으로 심어서 조금 환경을 개선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물. 제비꽃 세 종류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제비꽃 가장 일찍이 피는 제비꽃 하면은요 호제비꽃입니다. 야외에서 우리 오랑캐를 오랑캐 꽃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 호제비꽃입니다. 호제비꽃 호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보라색으로 핍니다. 앞에 호자가 없는 그냥 제비꽃은 붉은색으로 피게 돼요. 이 보라색으로 피는 게. 뭐 길가에는 어디든지 많아요. 가장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가장 이름을 피는 게 호제비꽃입니다. 호제비꽃. 두 번째가 콩제비꽃입니다. 달성 습지에 자라는 제비꽃 세 종류 중에서 두 번째가 콩제비꽃입니다. 꽃이 너무나 작다는 얘기예요. 꽃이 너무나 작거나 작은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흰젖 제비꽃이었습니다. 이 꽃이 우윳빛깔을 띠더라.
우유새우, 흰젓과 같아요. 흰젓제비꽃. 이름 보면 이렇게 꽃을 피는 게 세 가지 종류 이런 종류 있습니다. 이 흰젓제비꽃 특징이 이렇게 잎자루가 나오면은 잇몸은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